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인구가 이동하고 산업이 이동하고 있었다. 존 네이스비트는 그것을 가리켜 대변혁의 물결이라고 말했다. 미국인들은 그 변혁의 물결, 그 변혁의 징후가 이미 확실한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혁의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태평양 연안이라고 했다. 대서양 연안에서 출발해 미 대륙 횡단을 시작한 지 60여일 만에 우리는 대륙의 끝 태평양 연안에 닿았다. 서부의 끝 태평양. 지금 이곳에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변화는 궁극적인 문제, 즉 우리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샌프란시스코 항구 옆이 한 공원에 들어서면은 움직임, 그 첫 100년이라는 제목의 작지만은 매우 상징적인 조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미 수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 조각은 꿈틀거리는 두 개의 태가 하나의 고리처럼 연결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 아래에는 한미 수교 100년을 맞아 상호 신뢰와 협력, 그리고 두 나라의 영원한 우정을 상징하기 위해 이 조각을 세운다는 내용의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은 1882년 5월 22일 한미 두 나라 사이에 수교가 이루어진 바로 그 다음 해에 한국인들이 처음으로 미국 땅을 밟은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민영이 공사를 단장으로 한 11명의 조선국 사절단이 샌프란시스코 제2부두에 상륙했던 1883년은 미국 대륙 횡단 철도가 개통함으로써 지역적으로 미국이 대서양 국가에서 태평양 국가로의 눈을 뜨는 해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꼭 100년 뒤인 1983년, 대서양보다 태평양 연안 국가의 무역량이 더 많아짐으로써 미국은 다시 경제적으로 태평양 연안의 시대를 맞게 된다. 그리고 아주 우연하게도 미 태평양 연안이 번영하는 그 뒷면에는 동양인이 있었다. 중국인, 미 대륙 횡단 철도를 몸으로 건설한 숨은 주역들이다. 청나라 말 굶주림이 싫어 신대륙 노동시장에 팔려온 사람들. 그들은 미국에 최초로 진출한 동양인이었으며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인구의 4분의 1이 동양인이다. 인구, 변화의 징후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 연중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샌프란시스코는 지중해성 특유의 기후로 해서 이미 160여 년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모여든 인구는 그 샌프란시스코 성장의 가장 큰 요소였다. 그런데 지금 다시 이 태평양 연안에 새로운 인구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0년 미 연방조사통계국은 미국 인구의 대이동을 밝혔다. 지금까지 북동부에 몰려있던 인구가 선벨트, 즉 남부와 서부로 대량으로 이동해 갔음을 통계로 밝힌 것이다.
그리고 그 인구의 이동과 함께 미 산업도 대대적으로 남부와 서부로 이동해 갔음이 밝혀졌다.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로 이어지는 캘리포니아는 인구 이동, 산업의 남서부 이동의 상징적 지역이다. 세기 후반에 시작된 미국의 새로운 변화 가운데 가장 괄목할 것은 컴퓨터와 반도체로 대표되는 첨단 산업의 붐이다. 캘리포니아 곳곳에서 우리는 그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의 현장을 쉽게 목격할 수가 있었다. 언제나 끊임없이 새로워지려는 미국적 꿈틀거림을 태평양 연안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영웅을 필요로 하는 사회고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든가 다수가결이든가 하는 그 기회의 그 균등한 어떤 그 밑받침이 되어 있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매스, 대중이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도 실은 야구의 스타라든지 또 럭비의 말이죠. 스타라든지 또 무비 스타라든지 이 스타라는 말이 바로 이 미국의 대중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리우드 배우들이 지금 이 미국이나 세계를 휩쓸었지만 옛날 고독한 개척 시대에는 산맥을 최초로 넘어서 길을 뚫은 사람들, 방향을 가리켜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리우드의 배우처럼 찬란했죠. 근데 지금 우스운 것은 산맥을 넘은 사람처럼 컴퓨터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이 또 이게 개척자들이에요. 새로운 그 인풋을 해가지고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해가지고 전자게임이라든지 또는 컴퓨터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걸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에서. 그 사람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만들어내서 이게 히트를 치면은 이것이 하리우드 배우나 또는 야구 선수 못지않게 그 비디오 게임 같은 데에 그 소프트웨어 개발한 사람의 얼굴이 나오는데 그게 전부 20대들이에요. 많아야 30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의 컴퓨터 영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주 그건 최근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그건 뭐냐 그러면 같은 그 컴퓨터 게임이라도 애들한테 시트하는 게 있다. 재미난 게임이 있다고죠.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이 우리들의 상상력의 새 높이 산맥을 넘어선 거죠. 새로운 미국의 영웅, 그 영웅들이 몰려드는 곳이 바로 태평양 연안 샌프란시스코 남쪽에 있는 실리콘밸리다. 미국 내의 각종 제조업이 사양길을 걷고 있고 국제 경쟁력을 상실해 무역 수지 적자폭이 1,700억 달러에 이른 오늘의 미국에 있어 실리콘밸리는 하나의 자존심이었다.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 옆에는 새로운 미래 산업의 상징 유전공학의 메카인 유전자 계곡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었다. 동쪽에서 잃어버린 미국의 자존심이 서쪽 끝 태평양 연안에서 다시 회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대서양 연안이 아니라 태평양 연안이었다는 사실은 단지 우연한 일이었을까?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달리다 보면은 멀리 왼쪽으로 시에라네바다 산막이 펼쳐진다. 요세미테와 킹스 캐년, 세콰이어 캐년 등 미서부의 명소가 그곳에 있고 세콰이어 나무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자라고 있다. 가장 큰 나무는 높이 83m, 직경이 10m를 넘는다. 현재 수령이 3,000년 이상이나 된 나무도 있다. 쓰러진 나무는 한때 기병대의 막사로도 사용되었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명체로 알려진 세콰이어 나무는 한때 북반구 어디에서나 발견돼서 지금은 캘리포니아 지역
해발 1500m에서 2500m 사이에서만 발견된다. 한때 지구상을 뒤덮었던 이 나무가 변화하는 지구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겨우 몇 그루만 남아 이제 멸종의 위기에 이른 것이다. 환경은 끊임없이 변하고 적자만이 살아남는다. 환경에 적응한 몇 그루의 세콰이어 나무는 3000년을 넘어 지금도 살고 있고 적응하지 못한 세콰이어 나무는 모두가 사라져버렸다.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낡고 침체된 옛 도시는 사라지고 젊고 활기찬 새 도시가 일어선다. 그리고 그 젊고 활기찬 도시의 모습을 태평양 연안 곳곳에서 만날 수 있었다. 로스안젤레스. 1769년 스페인의 선교사들이 첫 상륙하고 1850년 미국에 편입될 때까지는 겨우 3,500명이 살던 도시였다. 그러나 지금 로스안젤레스는 인구 1,300만 명의 뉴욕에 이은 미국 제2의 도시로 성장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로스안젤레스를 가리켜 서부의 뉴욕이라 부른다. 로스안젤레스 카운티의 면적은 1575평방킬로미터, 서울시 면적의 17배다. 로스안젤레스 카운티의 등록 차량은 600만 대에 이르고 출퇴근 인구의 75%가 차를 몬다. 러시아워 도심 고속도로의 차량 속도는 시속 27km. 그러나 여전히 인구는 로스안젤레스로 몰려들고 있다.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 베트남 등 길거리에서 우리는 수많은 언어들과 만난다. 로스안젤레스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사용하는 말은 85가지나 된다는 보고가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로스안젤레스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팽창은 LA만의 현상이 아니라 태평양 연안 공통의 현상이었다. 로스안젤레스 중심가에서 약 1시간 반을 달려가면 롱비치항이 나온다. 그리고 거기에 의미 있는 유물이 하나 서 있다. 대서양을 누비며 승객을 나르던 대서양 시대의 상징 퀸 메리호.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던 퀸 메리호가 이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여기 롱비치항 태평양의 한켠에 단지 유물로서 남아 있었다. The ship was built between 1930 and 1936. 이 배는 1930년에서 36년 사이에 건조됐습니다. 그해 5월 27일 영국의 사우드햄프턴에서 뉴욕항까지 첫 항해를 했습니다. 1930년대, 40년대, 50년대를 거치면서 대서양을 항해했는데 새로 등장한 제트 여객기에 밀려 경매에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롱비치가 350만 달러라는 최고 가격으로 낙찰돼 이곳에 왔습니다. 비행기의 발달, 운송수단의 발달이 한때 최고의 호화선이었던 퀸 메리호의 퇴역을 강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동부의 대서양을 떠나 더 많은 손님이 있는 곳 서부의 태평양으로 옮겨온 것이다. 퀸 메리호는 대서양 시대의 종언과 함께 태평양
태평양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전령처럼 보였다. 로스앤젤레스 항구는 미국에서 가장 번창하고 있는 항구다. 하루에 60만 톤의 화물이 드나들고 있다. 지난 80년에서 85년 사이 뉴욕과 버스턴 항구의 물동량이 30억 내지 50억 불의 증가에 그친 데 비해 로스앤젤레스 항의 물동량은 290억 달러로 무려 83%가 증가했다. 그리고 그러한 증가율은 급기야 지난 83년 태평양 연안국과의 미국의 무역량이 대서양 연안국과의 무역량을 능가하게 되는 획기적인 전기를 가져오게 됐다. 19세기가 지중해 시대였다면 20세기는 대서양,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는 태평양 시대입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생산해내는 능력뿐 아니라 이를 소비해내는 인구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북소공업지대에서부터 선벨트인 남쪽과 서쪽으로의 인구 대이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이 점차 정보를 창출하고 소비하는 정보산업시대로 전환되고 있는데 미국의 태평양 연안 지역이 그 중심지로 각광을 받고 있고 또 다양한 정보산업들이 한국 같은 동아시아 나라들과 교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LA항은 물동량의 폭주로 컨테이너 수송량이 2배, 아니 3배까지 늘어났습니다. 아시아 각국에서 온 수많은 컨테이너 선들. 로스앤젤레스 항구는 언제나 붐비고 있고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곧 뉴욕항의 물동량을 넘어설 것으로 미국인들은 전망하고 있었다. As you know, the Los Angeles area is the most rapid growing area in United States. 로스앤젤레스가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Rapid growing in your opinion.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실히 태평양 연안의 관문이 돼가고 있습니다. LA항, 롱비치항의 세관 규모를 보더라도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크고 또 가장 빨리 커가는 세관 구역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이 태평양 연안 국가와의 강력한 유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은 아시아계의 인구가 가장 급속히 늘어나고 또 미국 안에서도 제일 많습니다. 태평양 연안국에서 온 젊은이와 사업체들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늘어나면서 점차 주도적인 역할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will assume increasing leadership in the conduct of our business affairs here in Los Angeles. 샌프란시스코, LA,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미 태평양 연안의 성장은 미국 전체에 일고 있는 커다란 변화의 한 흐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그 요인의 하나를 태평양 연안 국가, 특히 동아시아의 급성장과 관련해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분석은 최근 하나의 연구소를 탄생시켰다.
우리 UCLA의 환태평양 연구소는 1985년 설립됐으니까 아직 초창기인 셈입니다. 설립 동기는 미국과 태평양 연안국가와의 관계가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는 경제뿐 아니라 정치, 문화적인 관계까지 포함됩니다. UCLA는 미국을 주도해가는 대학으로서 다음 세대를 이을 우리 지도자와 시민들에게 태평양 문제를 교육시킬 책임을 느낍니다. 이 대학은 학기마다 한국과 일본 등 급성장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고 있었다. UCLA 대학뿐이 아니었다. 버클리대와 남캘리포니아 대학에서도 한국무역 특강을 실시하는 등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특강과 세미나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끊임없이 열리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어떤 변화의 물결 속에 빠져들어 있다는 느낌이 조금씩 찾아들었다. 로스앤젤레스야말로 이제 서부의 앨리스 아일랜드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미국에서도 가장 큰 이민 창개 역할을 로스앤젤레스가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서양 시대에 앨리스 아일랜드, 즉 뉴욕이 맡고 있는 역할을 이제 로스앤젤레스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들어서면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온 대한항공이 LA 국제공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하루 평균 400여 명의 한국인들이 이 땅에 도착하고 있고 그 가운데 10%는 이민자입니다. 지난 한 해 3,800만 명의 승객이 이용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바쁜 공항이 된 로스앤젤레스 공항은 동아시아로부터 들어오는 여행객과 이민들로 동양의 공항과도 같은 느낌이었다. 지난해 한국을 비롯 중국, 필리핀, 인도 등 아시아 국가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공식 이민자들은 나라별로 3, 4만 명에 이르고 있다. 80년대에 들어서서 미국에 들어온 아시아계 이민은 100만 명이 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태평양 연안이 아시아인과 미국인의 거대한 만남의 장으로 바뀌는 새로운 변화의 징후인 것처럼 느껴졌다. 또 그것은 대서양 시대가 지나고 태평양 시대가 시작되는 그 변혁의 징후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국제도시 로스앤젤레스를 형성하고 있는 소수민족 사회 중 가장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다. 7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성장을 보여 올림픽가는 물론 웨스턴 버몬트 거리에까지 확산돼 한국인 거리를 형성하고 있다. 1년에 3만 4천 명에 이르는 공식 이민자를 중심으로 한국 교민들이 계속해서 몰려온 결과다. 지금 로스앤젤레스 경계에서 카운티 라인으로 볼 때는 40만을 치고 있는데 이 남가주로 합치면은 현재 5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2세, 3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년대에는 100만 선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그 마이너리티 그룹이라고 그래서 소수민족들, 특히 이 아시안 중에서 지금 한국이 한국 그 이민들이 성장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어느 다른 그 아시아 국가보다도 제일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참여하는 참여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비즈니스상으로의 급성장하는 과정이라든지 정치적인 그 정치적인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그 참여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그리고 어느 소수민족보다도 굉장히 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늘어나는 한국의 이민자들은 모국의 생활 전통과 관습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착실하게 새로운 땅에서 정착해가고 있었다. 미 태평양 연안에 일고 있는 그 새로운 변화, 아시아인들의 진출 가운데서도 한국인들의 진출은 두드러진 것이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미국에 제1의 개척민이 있었다고 그런다면 이젠 제2의 개척민의 시대에 들어섰다. 이 몇 개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이 한글 간판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미국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은 제2의 개척민들에 의해서 다시 그 리폼되고 또 새로운 자극을 받고 이런 시대에 들어섰지 않느냐. 바로 이거 한국 사람들의 가능성이 좁은 한반도에서만 살던 그러던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의 넓은 대륙 또는 그 넓은 초원으로 나온 건 내가 늘 얘기하는 그 몽고반점, 말하자면 그 우랄 산맥을 건너가지고 시베리아나 혹은 몽고볼판이나 이래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그 한민족들이 다시 태평양을 넘어가지고 미국 서부로 와가지고 서부에서 다시 동부로 와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큰 하나의 그 대륙에 넘어오는 것은 하나의 그 역사의 그 연속되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한국의 역사가 이게 끝없이 대서양으로 넘어왔던 그들의 제1개척민과 마찬가지로 지금 제2의 새로운 미국의 역사를 만드는 최전방이 여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간 것은 일본인들이었다. 일본인들의 진출은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고 미국 안의 일본인들은 2차 대전이란 쓰라린 경험을 극복하고 더욱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중심가에 자리한 리틀 도쿄란 이름의 일본인촌은 이름 그대로 미국 안의 작은 도쿄였다. 리틀 도쿄, 이 일본인 거리가 생긴 지가 이제 얼마나 됐습니까? 제2차 대전 그 처음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절거를 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전쟁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에 다 정착시켜가지고 점점 이렇게 선전되어 온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이 거리에는 일본인들이 얼마나 살고 계십니까? 이 거리에는 별로 많이 살지는 않죠. 뭐 멀리 살다가 여기서 장사를 하고 뭐 그러니까. 남카주, 서산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22만 명으로 통계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 한국의 장점. 협조 많이 돼 있다는 거죠. 그거의 가차한적이 그 장점이 아닌가요? 그리고 그 내부 구조인가요? 그러니까 의회에 있는 조직이 잘 돼 있고 일본인회 같은데 거기에 아주 협조 많이 하고 있다 하는 점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서로 잘 협조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일본인들. 그러나 그들은 힘을 합쳐 한국인들이 하지 못한 조그마한 성과를 이룩했다. 그것은 미국 속에 자신들의 모습을 확인하는 방법의 하나로 일미 문화센터를 건립한 것이다.
일본 대기업들이 여기에 진출돼 있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저기 서포트를 갖다가 많이 한 줄 알고 있고, 물론 뭐 국가에서도 뭐 협조를 갖다가 하고 있는 줄 알고, 몇 년 걸렸어요. 뭐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한 5, 6년. 어쩌다가 또 7년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 모금을 갖다가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일본에서 별로 뭐 벌써 없다는 것보다 아주 유명하고요. 일본에서는 그 뭐 입천료도 비싸고 하는 그런 가부키라든가 노라든가 뭐 그런 전통적인 그런 문화를 갖다가 뭐 자주 그 관중들은 거의 미국 사람이 상대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 뭉쳐서 힘을 합칠 수 있는 일본인들. 그들은 어디서나 우리들을 한 발짝 앞서가고 있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일본인들의 동향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로스앤젤레스 중심가의 대형 건물들을 무서운 속도로 매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 최근 2, 3년에 들어서 일본 측으로부터의 부동산 매입 붐이 대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앞에 보이는 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건물 및 그 옆에 알코아 빌딩, 소위 로스앤젤레스를 상징하는 두 초현대식 쌍둥이 건물도 작년 하반기에 일본의 수와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에 매각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로스앤젤레스 중심부에 약 15개의 고층 건물 가운데 이미 3개가 일본인 소유이고 그 이외에 2개도 현재 매매 교섭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인들이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해외 재산 확보, 또 둘째로는 남아 돌아가는 외화의 처리, 아마 그 중에서도 해외 재산 확보가 첫째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새로운 영토 확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결국은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네. 새로운 영토 확장. 좁은 땅 일본을 뛰쳐나온 일본인들이 미국을 자기들의 새로운 영토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끝없이 쌓아 올라가는 일본인들의 기질이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3분의 2를 매입해 이곳의 경제적, 사회적 움직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한국인들은 사무실 하나를 임대하려 해도 일본인 손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명석하게 미래를 대비하는 일본인들의 일면이었다. 취재진이 미국을 횡단하는 동안 낯익은 자동차를 자주 목격할 수 있었다. 바로 한국산 자동차들이었다. 인생의 절반을 자동차 속에서 보낸다는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한국산 자동차는 한국이란 나라의 이미지를 결정적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되고 있었다. 86년 미국에 첫 진출한 한국산 자동차의 판매와 인기는 이제는 전설이 되어버렸다. Hyundai fever, or Hyundai fever, or Hyundai fever. 미국에서 지난해 24만 대가 팔려 가장 많이 팔린 수입차란 자랑스러운 성과는 다른 한국산 차종에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광고 전략이 한국산 차종의 우수성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판매상들이 광고 전략의 하나로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임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다. 광고에 한국에서 온 차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 좋고 값도 괜찮은 소형차는 대부분 해외 시장,
그것도 한국 등 동아시아 나라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망의 판매사인 폰티악사도 이 차가 한국에서 왔음을 포인트로 해서 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자동차의 전망은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예를 봐서는 그 전망이 대단히 좋을 것입니다. 큰 인기 아래 잘 팔리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도 대부분 한국으로부터 같은 종류의 차를 주문 생산하려 하고, 그래서 한국 차는 강한 경쟁력을 계속 지킬 것입니다. 한국산 자동차의 진출, 그것은 한국의 국력 성장을 상징하는 것으로 미국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값싸고도 성능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라는 인식은 한국이 값싸고도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드는 나라라는 인식을 미국인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낯선 땅 미국에서 고국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미국인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했던 한국인들. 그들은 이제 당당하다. 그들의 뒤에는 발전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마다 한 번씩 이처럼 성대한 퍼레이드를 열고 한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동질감을 확인한 것이다. 그들은 더 이상 유랑민이 아니다. 당당한 진출인인 것이다. 한국인 스스로의 그 같은 인식 변화는 미국인들의 한국을 보는 눈의 변화에도 기인된 것이다. We can say this one from Korea, and also tennis shoes, athletic shoes are made in Korea. A lot of athletic shoes, and it's pretty good prices, pretty good quality. Yeah, very good. 한국 상품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 그것은 한때 반은 미국인, 반은 한국인이었던 교민들에게 완전한 미국인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한국인일 수도 있다는 사고방식의 대전환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제쳐놓았던 한국 문화의 힘에 대한 재인식이 싹 트고 있었다. 양식에 눌렸던 한국 음식도 이제는 자랑스러운 문화의 한 형태로서 인식돼 강원도 산골에서 나는 산나물까지도 싱싱한 모습으로 이곳 식품점에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한국의 정신문화를 다시 찾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한국 책방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한국 책방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점차는 나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기 주체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들이 이제 자기가 미국인이라고 생각해도 한국인이라고 생각해 주니까 나는 뭐냐 이래가지고 자기를 찾는 이제 제2단계 이제 들었으니까 이런 큰 서점이 말하자면은 만들어질 수 있고 한 배경에는 그만큼 이제 아까 얘기한 제2계층민으로서의 교민들의 하나의 문화 컬처가 생기기 시작한다 그런 거죠. 무슨 대개 소설책, 야담책 이런 건데 요즘에는 점차로 한국에 대한 사상서, 철학서, 사회과학서 이런 것들이 상당수가 지금 나와 있다는 게 그게 참 특이한 거예요. 옛날에 대개 보면은 그냥 여성지나 읽고 그런 잡지 같은 거 보는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독서 경향도 완전히 달라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허름한 이 화랑에서 우리는 교민들의 새로운 문화 욕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침 교포 작가의 작품전이 열리고 있었지만은 교포 예술가들도 교민 사회도 이제는 생존의 차원을 넘어선 생활의 차원에서 새로운 문화 창조의 시대를 열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여기 LA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화가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현재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은 약 한 150명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60명 정도가 끊기지 않고 그저 명맥을 유지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작품하는 사람이 약 30명 정도, 그리고 약 10명 정도가 첨단에서 좀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할 때 여건은 어떻습니까? 미국이라는 것은 그림 그리는 사람뿐이 아니고 누구나 다 새로운 땅이고 새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하고 관계없는 일들부터 시작을 해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도 약 한 5년 동안은 그림을 거의 못하고 우선 자리를 잡는데 이제 바빠서 그런 생활을 했었고요. 그 후에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하다 이제 겨우 13년이 되는데 이제 겨우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 그런 셈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실향민적인 그런 문화 속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독특한 우리 이민 사회에 고유한 어떤 문화를 해보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고 또 그렇게 형성이 돼 나가고 있어요. 즉 그것은 내 것이 있어야 남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분명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은 역시 이제 우리 그 민족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내 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평양, 그 거대한 바다. 모든 시냇물과 강물이 모여드는 이 바다는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하고 활발한 역사의 무대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등 전 세계 인종이 태평양 동쪽 끝에 모여 새로운 세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경쟁의 장이지만 공존을 위한 협력의 장이 되어야 하는 새로운 차원을 맡고 있다. 우수한 상품, 끈질긴 노력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한국인들. 그러나 그 반격도 만만치가 않다. 그들은 공존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었다. 확실히 한국 경제의 힘은 막강합니다. 우수한 상품을 생산해서 미국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상공회의소는 기본적으로 보호무역 입법을 반대하지만 우리의 무역 상대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무역 장벽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또는 다른 나라도 무역 상대국을 잘 살펴봄으로써 무역 거래를 막는 무역 장벽은 물론 여기에서 그러한 무역 장벽을 설치하려는 마음까지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무역 상대국은 계속 흑자를 챙기고 우리에겐 부메랑 효과만 돌아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의 입법을 보호주의라고 하고 대통령은 파괴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생존 조치라고 말하겠습니다. 공존은 어느 일방의 희생에 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미국인들의 논리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더 이상 무한정한 은혜의 나라도 아니며 은혜의 나라일 수도 없다. 미국인 누구를 만나더라도 공존의 지혜를 강조하고 있었다. 그만큼 우리가 자라난 것이다. 태평양 연안국, 동아시아의 번성. 그것은 분명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새 시대를 예고하고 있었다. 미래의 바다였던 태평양이 오늘의 바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태평양은 또한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창출의 한마당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그 크고 넓고 끝없는 한바다 태평양의 주변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중심으로 보면 제일 먼저 황해시대였죠. 중국하고 한국과의 관계니까 황해시대가 한 1000여 년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 다음에는 동해 남해 시대인데 그 일본 사람들이 그걸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참 불행한 그러한 그 어려움과 슬픔을 겪었던 바다였죠.
이제 그 황해와 동해의 시대가 태평양의 시대로 바뀌려고 그래요. 아니 이제 바뀌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러한 그 태평양이 우리가 참 멀었던 바다인데 그것이 우리의 바다가 되고 앞마당에 바로 우리들의 물이 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보다는 또 정치 경제보다는 미래에 나오는 한국 아이들, 우리들의 다시 자라날 아이들의 바다로서 이것은 또 몇천 년 동안 우리들이 쌓아왔던 그 순환이, 어려움이 거꾸로 화기티브하게 바뀌어가는 그 역전의 바다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역전극이 이 바다에서 펼쳐지는 거죠. 우리 시대에 그 초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바다에서 두 대륙 유라시아와 미국을 이어주는 그 미래의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는 감동의 한순간 이런 것들을 이 바다에 기대해보는 거죠. 우리는 지난 석 달 동안 알래스카를 출발해 캐나다와 미 대륙을 횡단하면서 태평양 시대는 미래에 다가올 그 어떤 가상의 시대가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만나온 수많은 사람들, 학자나 정치가, 행정가나 사업가 할 것 없이 모두가 태평양 시대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태평양 시대에 우리 한국은 그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직은 그 누구도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취재를 통해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한미 통상 우호 조약을 맺고 태평양 너머로 눈길을 돌린 지 100여 년 만에 이제 우리는 환태평양의 당당한 중심 국가로서 발돋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